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흔하게 쓰는 향수나 향료의 유독성에 대해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있을 때 미나마타 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았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이것은 수은에 의한 중독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수은 중독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죽은 동물의 공격입니다. 1350kg의 콩은 1년 동안 22명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이것을 소에게 먹이면 단 한 사람만 고기와 우유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소에게 여물을 먹이는 것이 보통이었고 특별식으로 약간의 곡물만 섞어 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소는 곡물을 기본으로 사육된다. 소에게 먹일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존 밀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면적이 5에서 13m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1년에 파괴되는 밀림이 남한 크기에 달한다면 국내외의 많은 명사들이 채식주의자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비인도적인 가축 사육 방식에 반대하고 환경보호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배우 송일국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채식주의자로서 채식을 하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했다. 그의 경우 육식을 안 해도 몸에 멋진 근육이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구상에는 약 10억 명이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10억 명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간혹 살코기만 골라 먹으면 고기도 몸에 나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이고 살코기고 간에 육식은 인간이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우리 치아를 살펴보자. 고기를 찢는 송곳니는 4개밖에 없는데 채소를 자르는 앞니는 8개, 곡식을 잘게 가는 어금니는 20개나 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루에 육류를 4만큼 먹으면 곡류 및 야채는 28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히 7:1의 비율이다. 우리 신체는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을 필요로 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합성하지 못하는 종류가 있다. 이런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현대 영양학에서는 육류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었으므로 고기를 통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고기를 먹어야 근육도 생기고 키도 자란다고 말한다. 분명 육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이 육류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약간의 육식만으로 섭취가 가능하며 기타 콩류를 통해서 얻는 방법도 있다. 단백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초식동물은 육식을 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연계에서 덩치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쪽은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 쪽이다. 포식자인 사자보다 모기인 얼룩말이 크기가 더 크지 않은가? 단백질을 먹어야 단백질이 생성된다는 관념 역시 1차원적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우리 몸은 그 자체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연금술사로서 A를 갖고도 B, C를 만들어낸다. 같은 샘물이라고 해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지 않는가?
융류에 포함된 지방은 포화지방산으로서 산화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방이 산화하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인 프리레디컬이 만들어진다. 프리레디컬은 인체의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 피부를 비교하면 탄력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식은 노화를 앞당기는 반면 야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레티놀과 같은 파이토케미칼이 노화를 방지하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장은 길고 구불구불한데 전형적인 초식동물이 형태이다. 반면 육식동물의 장은 길이가 짧고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의 길이와 모양이 무슨 대수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는 효소의 분비량과 직결된다. 우리 장이 채식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것은 채소의 소화에 효소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음을 뜻한다. 채식을 하게 되면 인체가 가진 효소를 아낄 수 있다. 반면 육류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장, 신장, 간 등에서 무리하게 대사 효소까지 끌어와야 할 정도로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한다. 대사 효소의 부족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됨은 물론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기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양질의 섬유소는 대변의 용적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 섬유소 부족으로 변의 양이 줄어들면 적은 양의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우리는 배에 힘을 주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장벽을 이루는 근육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진다. 이렇게 해서 두꺼워진 장이 수축운동을 하면서 장내 압력을 높이는데 와중에 점막이 접히게 된다. 이런 현상은 장벽 곳곳에 곁주머니를 만들게 되는데 의학 용어로 계실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변이 끼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숙변으로 쌓이며 숙변은 장내 독소를 유발한다. 우리 식탁에 주로 오르는 육류인 닭, 돼지, 소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갇혀 사육되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인간도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동물의 건강에 부조화를 가져와 질병에 약한 체질이 되게 한다. 그로 인해 항생제 등 각종 약물을 투여할 수밖에 없으며 기타 성장 촉진제 등에 의해 가축은 비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게 된다. 과거의 젖소는 하루 3리터의 우유를 생산했지만 성장 촉진제를 투여하여 키우는 요즘 젖소는 하루 30리터씩 우유를 생산한다고 한다. 또한 요즘 젖소는 좁은 공간에 갇혀 하루 종일 젖을 짜다가 햄버거 고기가 되어 팔려나간다. 과거 소는 3년이 되어야 수레를 할 수 있는 어른 소로 자랐지만 각종 약물로 키우는 요즘 소는 단 1년 만에 수레가 가능한 어른 소로 자라기도 한다. 이런 음식이 상에 오른다고 생각해보자. 엄격히 말하면 고기와 우유는 축산물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품이다.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 없는 것은 축산 농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육식을 자제하라고 하면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항의를 해올 것이므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라는 식으로 슬쩍 바꿔서 말하는 것이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기보다는 야채, 익힌 야채보다는 생야채가 좋다. 생야채에는 노폐물이 배출을 돕는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명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효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과일을 껍질째 먹는다면 파이토케미칼도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식품이 발효 음식이다. 발효된 음식은 그 자체로 효소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젓과 함께 먹는 것도 효소의 작용이 소화를 돕기 때문이다. 시판되는 효소식품이 발효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때 젓갈, 청국장, 김치 등은 인체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팁. 인간보다 낮은 체온의 용류를 먹자. 부득이하게 용류를 먹어야 한다면 인간이 체온보다 기초 체온이 낮은 동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체온이 낮은 동물이 지방일수록 우리 몸속에서 잘 용해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소, 돼지는 인간의 체온보다 약간 높다. 닭의 경우 40도를 웃돌아 용류 중 체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닭 삶은 물을 하수구에 버리게 되면 종내는 구멍이 막히게 된다. 이게 인체라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이다. 오리는 인체보다 약간 낮은 체온을 가지고 있다. 물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오리가 육지에서 생활하는 닭보다 체온이 낮은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오리가 건강식품으로 대접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리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굳지 않고 흘러내린다. 용류 중 가장 체온이 낮은 것은 뭐니 해도 어패류다. 생선회의 경우 효소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중 나은 용류라고 할 수 있다.